시로 하고 이번이 이제 고강원 선생님이고 다음 달은 김재룡 선생님 가서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텍스트는 선생님 그 2011년인가요? 냈던 시간은 무겁다를 가지고 할 거고요. 뭐 이렇게 강의하시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읽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선생님이 좀 커멘트를 해주시면 선생님 약간 소개를 좀 더 제가 해드릴까요? 제가 할까요? 네, 여기 고강원 선생님입니다. 저의 약간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시고요. 네. 그 농구를 선발돼서 그 3000대1을 뚫고 하셨다가 네, 경희대 재학 중에 폐가 좀 안 좋아져서 그만두고 국문과를 편입을 하시고 결국은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아니 그냥 수업을 들으셨나요? 수업을 들었죠. 경희대 국문과 아주 쟁쟁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시고 시를 쓰시고 체육교사를 선임려고 해서 하시다가 교장 선생님이 계속 몰아내려고 했는데 안 몰아내다가 결국은 퇴직 교사가 되셨죠. 그리고서는 말지도 되셨고 그리고 한겨레에서 들어가셔서 한겨레에서 쭉 사장님까지 하시고 2011년에 제대하셨나요? 11년에 제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권재단 인권재단 사람에서 이사장 하시고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뵙고 그리고 이제 체육시민연대 그다음 이제 시민단체에 계속 이제 뒤에서 고문으로서 이렇게 잘 활동해 주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서울신문사 사장으로 계셨던 게 마지막 지금 이제 민들레에서 선생님 하시는 일이 뭔가요? 거기서 뭘 하시지 않나요? 민들레의 후원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한 언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들레라고 하는 매체에서 후원회장을 하고 계시고 늘 우리 체육계에서 이걸 그 시민단체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영감을 주시는 그런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박수로? 제가 밥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 것은 언론계였어요. 언론계였고 지금도 아까 민들레 후원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민들레가 만드는 콘텐츠가 우리 사회에서 그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 가야 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민들레가 인터넷 매체이고 그 후발 주자이지만 하여튼 그 가장 앞장서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런 이 언론사야말로 후원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후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윤석열 정부 돌아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그걸 결정적으로 가중시키고 괴로움을 그러니까 2차 가해 정도가 아니라 그냥 3차, 4차 가해를 하는 게 언론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언론인으로서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부채감, 조성스러움 이런 게 늘 있고 근데 그렇게 발을 내딛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이 스포츠와 관련된 그리고 스포츠와 에서 거의 생활하고 거기서 거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여러 조직과 단체와 회사와 개인과 선수들이 있는데 지도자가 있고 그들의 삶과 특히 그들의 그 개인적인 주체적인 삶과 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의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스포츠와 스포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심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깨는 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새로운 심리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운동선수, 스포츠단, 스포츠 공동체 또 그들이 그 안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이 그 시민권을 찾고 시민권을 드러내는 그런 거의 진화, 발전의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되기를 강력하게 바라는 그런 일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 언론계에 오래 계셨지만 늘 마음속 깊이 있는 체육인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고 그리고 문인이니까 또 그 문학 하시는 그 동인들과의 또 모임도 계속 있는데 겹칠 때도 있는데 꼭 그러면 체육 쪽으로 오셔서 원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글을 쓸 때는 산문은 전부 체육에 대해서만 썼어요. 그래서 80년대 말에 그 스포츠와 정치라는 그런 거의 상당히 과격하고도 거의 난삽하고도 그 의지와 욕심만 가득 찬 그런 책을 낸 적도 있고 그 책을 내게 된 그런 배경은 80년대라고 하는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군사 정부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권력이 우리 스포츠와 스포츠인들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배하는데 결정적으로 도구로 만들어 쓰고 그런 상황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체육교사죠. 체육교사의 한 사람 그리고 운동을 선수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었고 시로도 여러 차례 스포츠에 대해서 운동선수에 대해서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가 훨씬 더 시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술적이기 때문에 시로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80년대에 그래서 실패한 시인데 제가 80년대라고 하는 그 이제 시대적 배경 그런 게 이제 오늘 감안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작시를 썼는데 스포츠에 대한 당대를 은유하는 그리고 당대를 운영하면서 시적으로 비판하고 이렇게 거의 하려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연작 시가 안개마을의 자장가라는 안개마을의 자장가. 네. 제목이 네. 그 읽어주세요. 그 이제 그 지금도 잠시 얘기했을 네. 듯이 그 80년대 그 이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 권력이 그 지배 전략으로 가는 우중화 정치에 스포츠와 스포츠인들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 나름대로 이제 문학적 대응, 시적 대응이라고 이제 봐야죠. 근데 그런 건 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산문, 평론을 스포츠에 대한 평론을 썼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시로 형상화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노력을 무지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했는데. 다 아는 바지만 이제 그 광주 5.18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민주적 그런 요구와 민중의 거의 민주화 요구 이것에 대해서 은폐하고 그리고 진실이 달아나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그 도구 중에 하나로 이제 스포츠나 뭐 여러 문화 집에 뭐 영화라든지 뭐 그런 영상 뭐 이런 걸 통해서 3S 정책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그냥 진부하게 안개마을이라고 이렇게 은유를 해서 그 서시가 긴데 서시만 짤막하게 쉼없는 사막의 행렬처럼 달리고 뛰고 넘어설지라도 남도의 죽음 뒤로 어릿 광대의 땀방울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현란한 몸놀림이 그 봄에 들어앉은 동통을 잠재우는 몽혼의 자장가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새벽바람에 풀리비를 달아나는 이슬처럼 우리들의 식물성 근육을 빠져 달아나는 땀방울이 가난한 마음들 더욱 주눅들게 하는 진통제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생의 골짜기마다 흐느끼는 산천에 숨막히게 차오르는 안개, 거칠 줄 모르는 안개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이게 안개마을의 자장가라는 그 시의 맨 앞에 서시의 이제 일부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연작시를 썼는데 그 대부분의 그 시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발표를 안 하셨나요? 발표도 하고 뭐 시집도 나왔었어요. 네. 80년대 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시보다는 그리고 이 시 자체가 워낙 생소하잖아요. 소재 자체, 주제 자체가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게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별로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내가 쓰는 평론, 산문은 이제 많이 읽혔어요. 대학가나, 특히 대학가에서 이제 그 많이 읽혔고, 그래서 각 대학에, 제주대학에서부터 서울대까지 학생회에서 그 스포츠 88 서울 올림픽 앞두고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때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학을 가서 내가 거의 강연을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학을 하도 전국 곳곳을 다녔는데 이제 그런 이론적인 얘기,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그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그 군사 정부가 어떻게 이 올림픽을 내세워 가지고 그 자기 정통성 없는 정부의 그 민낯을 가리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관리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뭐 프로 팀도 그때 다 만들었잖아요. 84년도에 축구 만들고 이렇게 그때 프로화가 다 되는데 그러니까 거의 농사가 한 70%, 80%밖에 안 됐는데 그 수확을 하려고 막 낯들고 눈으로 달려가는 격이죠. 우리 그때 스포츠 현실로 보면은 우리 사회 국력이나 그 다음에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그리고 프로 스포츠에 대한 자본의 어떤 성숙도나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프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막 초기에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주최국으로서 거의 각 종목별로
연습을 하고 선수를 뽑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그런 수준 속에서 프로화를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색하게 출발하는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지 80년대 대학생들은 그때 80년대 대학생들이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대택 교수님. 80년대 중반이요? 네, 한 30%, 35% 됐습니까? 25%? 그 정도까지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70년대들이 한 20몇 % 되었어요. 네. 지금은 100% 다 되지만 그때는 한 25% 정도 이렇게 그 대학 진학했기 때문에 진학한 학생들을 보면 우리 사회로 보면은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지식인들이죠. 그래서 그 대학생들하고 가서 이제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전두환 물러가라, 전두환 욕이야. 예. 네.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네. 그 궁금한 것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읽고 독후감을 우리가 좀 써요. 예. 우리 이동훈 선생님은 또 성실하게 독후감을 미리미리 내가지고 예. 썼고, 또 읽어보면 또 소설과는 또 달리 또 시는 그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또 이제 오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옵서버로 왔고 우리 둘이 이제 선생님의 시를 읽고 온 일종의 학생으로서 선생님 시 중에서 어떤 시들이 좀 가장 인상 깊고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조금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약간 멈추고 이동훈 선생님이 어떤 시가 가장 와닿았는지 해볼까요? 네, 저는 82페이지인데 이후에 노동법이 깔린 도로에서 네, 82페이지. 예. 이후에 노동법이 깔린 도로에서 김진숙은 네. 그 시를 가장 감명 있게 읽었고 제 감상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딱 홈페이지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라와서 이렇게 됐고요. 네. 제목은 네, 강수진과 김진숙. 네, EU 노동법이 깔린 도로에서 네. 예, 얘기하세요. 예. 혹시 강수진 선생님 시? 강수진? 네. 강수진. 예, 예. 앞에 그건 앞에 있을 네, 거예요. 앞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예. 감상문을 쓴 거였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감상문 선생님 카톡에다가 보내드렸어요. 이 친구 감상문을 선생님 카톡에다가 보내드렸어요. 네. 아, 네. 강수진 씨랑 이제 26페이지에 네. 한부 같이 해서 연관을 줘서 감상을 썼는데요. 읽어보자면 네. 읽어도 될까요? 네? 네. 이 시집에는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간 인물들이 소재로 등장한다. 발레리나 강수진과 노동운동가 김지숙은 그 대표적 예다. 강수진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예술가로서 혹독한 훈련으로 발이 기형적으로 변형되기까지는 등 노력의 상징으로 유명하다. 시인은 아름다움 뒤에 있는 고통과 희생을 환기한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폐 투쟁 당시 크레인 위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녀는 한겨울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하늘 위에서 버텨내고 뱉어내 결국 해고 철회를 얻어낸 투쟁의 상징이다. 시인은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존재의 존엄성과 연대의 힘을 노래한다. 강수진의 발과 김지숙의 크레인 농성은 개인의 육체와 집단적 저항의 극한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시인은 개인의 면모와 정치적 현실을 시적 형상화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네, 전 이상입니다. 예. 시보다 더 평가를 잘해 주셨고요.
강수진은 그 이제 엘리트 무용가 출신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엘리트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그런 발레리나가 됐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강수진 그 무용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이렇게 시를 쓸 정도까지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용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스포츠 전반이 그러듯이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몸으로 시를 쓰는 거고, 몸으로 이제 소설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매우 이제 독보적인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그 시 문장을 보면은 온몸을 허공으로 떠받치는데 그게 이제 10개의 발가락, 중력에 저항해서 이제 몸이 치솟는데, 그 치솟을 때에 그 몸이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경우는 그게 어느 이제 그 인간의 그 마음을 해방시키는, 억압을 해방시키는 그런 어떤 그런 자유의지의 그런 거의 표상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발바닥, 발이라는 게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사람들은 발을 항상 전시하는데, 사실 나는 어떠냐면 개인적인, 몸을 씻으면은 수건으로 제일 먼저 사람들은 얼굴을 닦죠. 나는 발을 먼저 닦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적받는 경우도 많아요. 목욕탕에서 같이 목욕하고. 왜 그러냐고 그래. 응? 아니, 왜 얼굴만 맨날 먼저 닦아야 돼? 발 먼저 닦으면 안 돼? 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발은 뭔가 더러운 거. 응? 뭔가 이렇게 불결한 거. 응. 근데 다른 몸의 어떤 우리 얼굴이나 팔이나 그 외의 기관보다 발은 여하튼 거의 약간 하대를 받는 꽤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발가락에 때만 또 못하는 뭐 그런 비유도 있고, 응? 그 발바닥이야,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발바닥이 갖고 있는 그 위대함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예술을 강수진 같은 사람은 발레리나로서 했다. 이제 그런 걸 그냥 평범한 그런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튀어나가 부서지면서 결박을 풀어헤치는 육체의 분절. 그래서 어떤 그 아름다움의 최고의 수준은 경계가 없는 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 같다. 설악산의 단풍처럼 서강대의 숲이 예쁘네. 이건 거의 이제 동질한 것을 비교해가지고 아름다움을 얘기한 거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은 그 차별화. 여기에서 이제 설악산의 단풍은, 설악산의 단풍은 내 마음의 단풍을 닮았네. 이러면 이제 그 서강대 단풍하고 숲하고 직접 비교한 거하고 한 단계 이제 나아가는 비교고. 근데 또 가령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어제는 오늘에 있고 내일은 어제에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은 이건 이제 무슨 그 오도송 같은 스님의 높은 법어 같은데, 이런 정도가 되면은 우리를 이렇게 볼 때 그 언어들을 볼 때 경계를 가지고 나눠서 뭔가를 얘기하겠는 것을 확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 언어 자체로 그냥 전체로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은 그 이 예술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그 최고의 극한, 경계가 없는 것까지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걸 했다, 이제 보여준 거다. 그러면서 이제 다 발바닥 얘기도 하고 여러 이제 발가락 그 부러진 거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쓴 거죠. 이도희 선생님이 발레를 했습니다. 네. 아,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썼었는데 제일 네. 감명 깊게 읽었던 아. 시였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그 중력 네. 부분에서 되게 어감과 자유가 그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지.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중력과의 싸움에서 나의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을 때 아름다운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술은 당연하게도 상처를 통한 결과물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상처는 예술이다. 그리고 자유는 상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쓰신 상처를 상으로 돕는 사람은 그냥 시인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깊은 울림과 상처를 알아채주는 건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올려놓은 시 상처를 상으로 받아야 시지 한 그거하고 이런 강수진의 그 이쪽 그 구체적인 그 이제 시어 이런 거하고는 물론 다 연결이 되죠.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도 이제 그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도 강수진이란 개인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미학적 아름다움과 아름다움의 어떤 그 고갱이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지만 또 이제 뭐 다른 시에도 그러지만 그 고통이 그 개인의 고통이면서 타자. 그러니까 같은 그 공간 혹은 같은 동시대를 사는 타자. 그 타자 중에서도 아까 이제 김진숙이 옹호하려고 하는 김진숙 스스로를 포함해서 김진숙이 옹호하고 그들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는 김진숙의 그 사람들, 그 김진숙이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 그들의 삶의 어떤 그 이 비경,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게 시적으로 좋은 언어로 드러내는 게 뭐 최고의 시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향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그 제가 그 한겨레 출판에서 나왔던 그 길은 뭐 길이의 길이던가 뭐 그 책을 봤는데 거기 이제 대담집인데 거기에 뭐 한원고 선생이나 뭐 조국 뭐 이런 사람들 하다가 거기에 한 꼭지가 김진숙 위원장에 대한 대담이 있었어요. 근데 희망버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그 리얼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용역들 계속 올라오고 있고 얘네들 계속 싸워야 되고 이제 근데 물도 올라와야 되고 먹은 물도 해고 그다음에 또 생리작용을 또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방패 삼아서 싸우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우리는 그냥 309일 동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의 일은 정말 처절한 그런 그래서 그걸 그냥 개념적으로 알는 거고 그 대담에 나온 김진숙의 어떤 그 진술을 통해서 보게 된 어떤 현장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김진숙 그 한진중공업 그 공공투쟁 그 했을 때에 나도 부산을 몇 번 그 버스 타고 갔어요. 네, 송경동 그리고 송경동 시인이 맨날 연락 와가지고 네. 그 광고를 그 원고를 내가 갖다가 이제 우리 한겨레도 싫고
뭐 이제 그 같이 동조해서 싸워줄 사람들을 이제 버스로 같이 가니까 희망버스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 시를 쓸 때는 거기 현장에서 물론 가서 본 것도 있지만 네. 시를 쓴 곳은 슬로베니아였어요. 유럽의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2000 그러니까 10몇 년도 때 아마 인권재단 이사장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옛날 동구권 국가들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그랬을 때였는데 그 장거리 버스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데 쭉 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버스가 쉬어. 가도 되는데. 왜? 네? 쉬어. 왜? 버스 기사가 쉬어야 돼. 노동자 쉬어야 돼. 노동자, 그 노동 스타노라는 여기 나와요. 스타노라는 그 버스 운전 기사가 쉬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게 EU의 노동법이야. EU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똑같이 적용받는 노동법이야. 그럼 물론 그래요. 스타노가 그래 물어봤어. 지금 뭐 차도 잘 빠지고 그러는데 얼른 가서 쉬는 게 낫지 않느냐. 얼른 가서 쉬고 내가 더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또 그걸 또 다 쳐줘서 수당도 준다. 그렇지만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그냥 법에 따라서 이렇게 충실히 하는 것을 내 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쉬어야지. 우리도 같이 쉬어야 돼. 가다가 약간 바쁘지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때 이제 그 EU 뭐 보면 뭐 EU에 뭐 깔린 깔린 도로에서 뭐 그런 얘기 막 있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82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진짜 리얼하네요. 스타노야 맞아. 예. 주 40시간. 응? 지금부터 10년 전쯤인데 주 40시간 말이 됩니까? 우리 지금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58시간인가? 응? 거기에다가 뭐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기한이 찬 유통기한이 된 그런 음식 먹어도 되니까 그거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이제 물이 쌓이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 예. 부끄러운 거지.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호텔을 들어갔어요. 호텔 가서 이걸 딱 보니까 진숙이가 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예. 그때 이제 그 호텔 방에서 쓴. 확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이 시가 매우 슬로바키아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야간 운동, 초과 노동수당 이런 것들이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김진숙 씨가 그때 이제 그 고공농성을 할 때 바로 얼마 전에 자기가 해고돼서 농성을 한 게 아니에요. 농성한 건 훨씬 년도 더 된 일이야.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본이 한 번도 자기가 실수한 걸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법들이 그 자본가 강자를 위한 그 법으로 계속 옥죄고 이러한 일들은 진숙이가 아니라 또 다른 진숙이 일은 많이 일어났고 엄청 막 서울에서는 삼성 그 앞에서도 했고 막 그럽니다. 농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임금 못 받아서 농성하는. 그 다음에 노동 탄압을 해서
이 저항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 김진숙의 당시 싸움은 매우 상징적인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서울에서도 그렇게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뭐냐면 이제 땅에 발을 딛지 않겠다는 형벌을 목면 밥처럼 꼭 누리고 차리는 밥상. 단 하루라도 빛나는 청춘이 되고 싶다는 그녀. 이게 부산 처음에 용접공으로 들어가서 해고당하기 전에 이 김진숙 씨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생각이잖아요. 이때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야. 27, 28 이럴 때의 김진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월이 많이 하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투쟁했을 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가지고 그녀의 말은 이제 통역이 필요할 때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발바닥 얘기가 나오는 세상에 퉁퉁 불어오는 발바닥. 그리고 이게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시도 약간 있어요 여기에. 네. 네? 그 얘기를 좀 할까요? 네. 보면은 23페이지 즐거운 추억, 이건 체육 수업 강수진. 그 다음에 74페이지 옛 그림자. 옛 그림자. 홍익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읽어보세요. 옛 그림자. 예, 옛 그림자. 옛 그림자.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옛 그림자. 쇠고기 안주 삼아 포식을 하는데 문득 눈 흐려지고 70년대 성북동 홍익사대부고 여름 대낮을 달리던 소년이 불판 위를 달린다. 검은 코트 위로 쏟아지는 뙤약볕, 지글지글 달아오른 불판 위를 달리던 깡마른 고깃덩이들 입안에 씹힌다. 불의 폭포, 텅 빈 어지러움, 목구멍 깊숙이 소주 반 울음 반 삭힌다. 눈앞에 피어오르는 허기는 꾹꾹 자지러지는 햇빛 때문만이었을까? 아니지. 버짐꽃 가득 핀 얼굴, 맹물로 홀대한 위장 타실이라. 용서하라. 프로이드식 착각에서 해방되지 못한 내 식도와 위장과 융털 돌기를 그 사각의 불판 위에서 몸 뒤척여 살을 익히며 지면서 이기고 이기면서 지는 법을 익혔느니라. 옛 그림자 훔쳐보니 또 힘나는구나. 너무 좋은데요. 이건 네. 내가 약간 나를 위로하면서 쓴 시예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시국 사건이죠. 시국 사건이자 필화 사건, 그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학교에서 이제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제 거리로 나와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반정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자리로 돌려달라, 복직을 해달라,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던 일이 이제 그 홍보하는 일이 많았어요.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 만들고 소식지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시를 쓰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체육과 평론을 글을 쓰고 그러니까 뭐 신문 기자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이 87년도에 창간하고 한겨레 신문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뭐 이제 저녁 끝나고 퇴근하고 그러면 삼겹살 집 가가지고 술 먹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느 날
덜컥 옛날 생각이 나. 응? 그러니까 이 뒤에 불판 위를 달린다는 건 뭐냐면 그 고기 삼겹살 익히면서 내가 70년대 그 아웃코트 농구 체육관이 아니고 아웃코 여기 보면은 불판 위 뭐 쏟아지는 떼약볕 검은 코트 이게 다 불판하고 다 연관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이 생애 주기, 성장 주기에 맞게 제대로 된 영양식을 했냐고 그러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뭐 맹물로 홀대한 위장 탓이 뭐 프로이드 착각이니 이런 이제 한탄과 비슷한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신문사에 와가지고 다른 기자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내지는 게 내 일을 해서 내 일과 내 삶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내는 일이 보니까 그 사각의 불판, 그 사각의 농구 코트 위에서 익힌 일이더라 라면서 그냥 옛날 생각하니까 힘이 난다 이런 내가 그때 그런 일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때 이런 일도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못 하겠어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약간 위로를 하는 그런 취지의 시였고요. 이거 하나하나 이 얘기하면은 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의 해설을 꼭 들어야 되네요. 제가 이거를 그냥 지나갔던 시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시를 써도 시를 보는 사람들이 네. 왜냐면 대개 이제 경험 안에서 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이 나 같은 사람이 뭐 경험한 사람이야 많지. 근데 그걸 문학이나 어떤 시로 드러내는 그런 경우는 김재룡 선생이나 나 정도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꼼꼼하게 이렇게 보면은 네.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거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은데요. 시가 그 예전에 그 앞에 있는 네. 74페이지 앞에 있는 회기동 한 시절은 네. 이건 내 거의 결핵 걸린 일. 결핵 걸려가지고 아주 한탄에 아주 그냥 절망했을 당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때 이제 하이지라드. 한번 읽어보세요. 소위 읽어볼까? 회기동 한 시절 허물어진 육체 허기진 요절 선동목 배부른 비단 잉어들은 더욱 아름다웠다. 오감을 무용지물로 만든 70년대 장학금 화석빛 등길 특별장학생 체육관 대신 빈 땅 잉어대와 생을 유기했다. 우측 청약 아름다운 청동 엉글게 터지는 학관이 유정의 벚꽃들 앞에서 쉽게 길을 잃었다. 파스, 하이지라드의 축복은 어지러운 하늘, 새하얀 시간 속에서 빈혈을 일으켰다. 너무 일찍 꺾여 가라앉은 욕심, 붉은 비늘에 쏟아지던 푸른 달빛, 위로 걷고 싶은 슬픔이 너무 컸다. 어쨌든 중얼거리던 비음악, 경희대 선동호 기단 인머리가 일어나서 겨우 시간을 가면서 풀려났다. 숨을 줄이었다. 이게 22살 3학년 때 3학년 이제 3학년 이제 경희대를 들어가지고 농구 선수를 쭉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결핵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 완전히 이제 거의 퇴팀 구단에서 이제 팀에서 이제 선수를 그만두고 이제 나왔는데 물론 팀에서는 매니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팀 소속으로 있으면서 매니저 일을 해라. 행정 일이지. 그러면은 장학금은 계속 주면서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근데 내가 거기서는 과감하게 끊었어요. 왜냐면
이대로 해서는 무슨 선수가 아니고 매니저를 하면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체육을 하는 것으로는 이게 뭐 도저히 뭐 길이 안 보이는 거고 선수로서 이제 저게 생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근데 막막하지. 네, 막막하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동들 가까운 집.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그 경희대에 저 위에 올라가면은 호수가 있어요. 선동을 하고 호수. 밤에 거기 올라가서 호수 거기 가가지고 수영하는 거야. 미친 놈이지. 네? 술 먹고 올라가가지고 막 수영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옆으로 막 이거들이 슉슉 지나가. 그 이제 그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다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다잡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게 있었던 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쓰신데 여기 이제 뭐 다 그대로예요. 장학금 하숙비 끊긴 특별장학생.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측 첨엽 아름다운 천공. 이건 그 경희대 이제 그 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잖아. 엑스레이를 탁 찍었는데 의사가 보여주는 거야. 천공을. 첨엽 이 천공을 여기 구멍 보이지? 근데 그 엑스레이에 구멍이 이렇게 따는데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이게 이제 까만 왜 하얗게 뽕 뚫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네가 아픈 거다 이렇게 이제 약을 먹으면 어지러워지나요? 하이지라드 축복이 어지러운 하늘이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지. 내 그때 그 정서.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읽으니까 그 22살 청년 고강원이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고 나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건 약간 이제 빠져 3000% 빠진 얘기인데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이제 운동선수를 그만두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거 했을 때 그러면 나를 표현하는 나를 제대로 알리는 게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글 쓸 거였어요. 네. 그래서 조병화 시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조병화 시인도 교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황순원 교수를 찾아갔어요. 황순원 교수의 그 강의와 조병화 선생의 강의. 조병화 선생은 시를 가르치고 황순원 선생은 사문을 가르친 거지. 소설, 뭐 수필, 뭐 문장 이런 거. 그 두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조병화 선생님은 시를 하나 써오라는 거예요. 시를. 그래서 그 다음 알았다. 그 다음 이 양반은 시를 써서 괜찮으면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야. 시를 써가지고 그 다음 날 갔어요. 근데 시를 딱 읽어보라고 해서 읽었더니 이 양반이 딱 하는 말이 젊은 청년이 이쁘고 아름답고 밝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어두운 시를 써왔냐. 그 어두운 그 시가 뭐였냐면 내 경험이거든. 내 이걸 쓴 거거든. 근데 그 비유가 뭐였냐면은 경희대가 캠퍼스가 좋잖아요. 근데 여름에도 벚나무에는 벌레 이파리가 벌레 먹으면 노랗게 빨갛게 먼저 진다고. 여름에도 져요 바로. 늦은 봄에도 져. 그래서 그게 그 나뭇잎을 보면서 내 이
동공을 생각해서 그런 식의 해처 아래 붉은 동공은 뭐 피를 뭐 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인데다가 그냥 그 체육과 학생인데 그렇게 써오면 그건 대견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좀 높이 본 거지. 공과 학생처럼 본 거지 나를. 그러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약간 무시하게 된 거야. 그때 하늘 같은 교수님이었는데 그렇게 딱 나오길래 아유 당신 나도 당신한테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 형 너무 몰라. 나 그래서 그런데 하고 이제 거기는 포기하고 황순원 선생님한테 갔는데 황순원 선생님은 이 양반 학생이 공부하겠다는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선생님의 양심에. 그런데 체육과 학생인 거야. 근데 이 양반은 작가로서 무진장거의 자기 그 아주 결벽이 있는 분이에요. 황실원. 네. 그래서 그래서 장문을 안 쓴 사람이 평생 이 양반은 칼럼도 안 쓰고 수필도 무슨 이런 거 안 쓰고 소설만 쓰다 죽은 양반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외도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 양반한테 계속 갔더니 안 된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찾아갔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나도 오기가 났거든. 그런 경우는 꼭 오기가 나. 오기가 나서 이제 세 번째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나도 어디 그 잡지에도 썼는데 고군 그 일제시대 때 양반이니까 고군 저기 창문을 봐. 근데 그 양반 창문 앞에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커튼이 이렇게 손으로 뜬 거 이렇게 보이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자수 뜨는 것처럼 하얗게 떠가지고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커튼을 예쁘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그걸 쳐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작가는 저 커튼처럼 밖과 나 사이가 저렇게 어슴푸레 이런 관계이지 이렇게 얼굴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 유리창처럼 환하게 보는 관계. 그러니까 약간 신비로워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런데 사실 자기가 국문과 학생 25명하고 공부하는 것도 자기가 지금 못할 일이라는 거야. 얼굴 쪽팔리는 것도. 근데 경주를 하는, 그때 체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를 하는, 일본 때 쓰는 말, 일본 시대 때 쓰는 말이야. 경주를 하는 학생하고 문학을 자기가 공부하는, 자기가 너무 이걸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거부를 했는데 고건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기간에 이제 3학년 2학기 때 수필론, 4학년 1학기 때 문장론, 소설은 못 배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데모하는 때는 하나 못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문학을 할 수 있게 어떤 결정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거죠. 어떤 내가 관심을 확 가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써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얼굴에 대해서 원고지 10장 써오세요. 25명이 똑같아. 국문과 3학년 2학기 학생들하고 체육과 3학년 2학기 학생하고 어머니 얼굴을 묘사하는데 누가 잘 쓰겠어요? 어서 오세요. 네? 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고 강평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묘사한 거에 대해서 웃어. 학생들이 웃을 거 아니야. 못 썼으니까. 근데 이 양반이 딱 그러는 거야. 막 뭐라고 그러면서 가장 특출나게 잘 쓰는 글이야. 당연히 가장 특출나지. 못 썼으니까.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니네들은 다 똑같아. 2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걔들한테는 교육적으로 얘기하고 나한테는 약간 그렇게 위로를 해준. 그래서 이제 내가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선생님 예전에 심리학회 와서 강의했던 날, 네. 그날 제 대학 동기가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 친구도 체육과인데 삼성의 SDS. 그러니까. 근데 걔가 그 선생님이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게 다 SDS에 다 이제 전산학과 막 이렇게 나왔는데 체육과 나와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삼성에서 SDS에서 벤처 이제 스타트업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외국에서 유명한 그 CEO를 데려와서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이 이 SDS 안에서 가장 삼성과 안 어울리는 사람 20명을 뽑아달라. 걔가 1등이었대요. 거기서. 그래서 정말 완전히 이 조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의 사람들 20명 안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매일 그런 스타트업들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그 같이 동기들이 이찬진 나중에 네이버 만들고 카카오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동기들인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잘 됐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체육과를 거기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공문과 애들에 쌓여가지고. 내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보면은 스포츠를 하고 그다음에 체육 교사를 하고 이런 경험이 아주 무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걸 테니까 그걸 어떻게 자각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걸 이제 옆에서 이제 해결을 못한 경우가 있거든. 해결을 못하는데 내가 하는 거 보면 너무 쉽게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우리 스포츠에는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동작과 관계,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의 동작. 여기에는 그걸 누군가가 이렇게 이론화하고 그걸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교육 현장에 좋은 사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이러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너무 좋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학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행정가들도 모르고 이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령 예전에 운동권들이 엄청난 노선 투쟁하고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NLPD.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사들도 내가 쫓겨나 있을 때 민주교육 실천협의회 일할 때 그러면은 세미나를 합니다. 토론회를 해요.
1박 2일로 해요. 이거 무지 길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이미 자기들한테 들어와 있는 선지식화되어 있는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의 어떤 이 정합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렇게 해야 강고한 현실하고 부딪혀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그 생각의 차이, 사고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이게 통합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되는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해직교사 생활할 때 토론회나 세미나 이렇게 하면 밤새 합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내가 계속 듣는 거야, 양쪽 얘기.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라고. 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얘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시 되면은 한 2-3명밖에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처음에는 담배 피러 갔나 보다 뭐 이제 이러다가 실제로 담배 피고 와서 또 얘기도 하고. 그다음 실제로 가면 없어, 나머지 2-3명밖에. 그럼 저쪽 대표, 이쪽 대표 한 둘씩.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지친 거야. 응?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너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서 오늘 논의한 거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해서 의견 해서 공유하고 통일시켜서 하자. 이제 아침이 됐어. 못해. 응? 못해. 그럼 내가 하면 되겠냐? 내가 정리하면 다 인정할래? 그럼 인정한다고 그래. 어떻게 정리해도 인정할래? 인정한다고 그래. 왜? 저 사람한테는 양보하고 싶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면은 어떻게든 저쪽을 편을 들어도 자기가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해.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내 그런 퍼스널리티는 어디서 나왔지? 나는 몰라. 근데 걔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해, 나한테. 그때, 형, 나 그때 어려웠는데, 형, 그렇게 아침에 정리 잘해줘가지고 아주 그냥, 응? 잘 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도처에 많이 생겨. 나중에 이 얘기했는데 그때 알아. 그러면 왜 내가 저런 일이 생기나? 이걸 내가 꼴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해명을 못해, 내 스스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운동을 해서 그게 가능했다. 운동을 하면서 내가 몸으로 가까운 거. 그러니까 비폭력에 대해서도 나는 폭력적으로 그렇게 당했지만 고3 때 주장이 돼가지고 그 폭력을 내가 없애고 한 번도 진짜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난 그거 다 잊어버렸겠지 난.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같이 이제 어떤 그룹핑해서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이렇게 공동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수행이 될 때 과제가 이런 때 그냥 나도 몰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런 거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무슨 그 사람들보다 지식이 더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그래서 이제 위대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요새도 이렇게 보면 그러거든. 어린애들이 막 움직여. 어린애들이 유아원 애들이 3살, 4살 된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가지고 딱
서잖아요. 장애물이 나타나면 방어적으로 뭐 그걸 피하든가 넘어서든가 피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대개 우리 학교가 그래. 학교가 이게 교육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딱 멈추는 애가 있고,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니까 탁 멈추는 애가 있고, 어때는 멈추지 못하고 부딪혀서 넘어지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멈췄는데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막 중심을 잡으려다가 살짝 넘어지는 애도.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을 할 때 보면은 딱 멈춘 애에 대해서 걔를 제일 1등으로 놓고 서열 맨 앞에 놓고 딱 부딪힌 애는 맨 뒤에 놓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 현장, 그 교육 현장이라고 해봐요.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우리 교육현 속에서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게 선생님이든 학부모, 특히 학부모들도 더 그러고. 근데 스포츠로 이걸 선언해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해야지. 야, 이거 너 더 훨씬 머리 깨질 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부딪혔는데, 잘 버텼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 제일 잘한 애는 제일 잘한 애대로 잘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잘한 애는 기준이 되고 2, 3, 4, 5 등은 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비판적 대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뭐 하는데 비판적으로 그렇게 등위를 정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 특히 근데 대개 보면은 스포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좋은 교육적인 것들이.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교육에서는 그게 너무 무시되고 체육 수업 시간 막 줄이고 예전보다도 안 하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그런 체육 수업 몸을 부려서 하는 공부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부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를 달려가다가 어린이가 중심을 딱 잡고 섰으면은 그게 인생에서 거대한 해일을 맞서서 피하는 첫 번째 서야지 오니까 서야지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교육을 누가 시켜줘? 그런 교육은 체육은 해주거든, 스포츠는. 근데 그걸 인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그런 평가자들은 그런 눈이 없는 거죠. 근데 좋은 교육을 하는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 4살짜리 손자가 있거든. 아니다. 7살짜리 손자가 있고 4살, 7살인데 그 7살짜리 손자가 4살 때부터 유도 학원을 다녀요. 유도 학원을 지금 7살까지. 그러면 뭐 조금 이렇게 물팍 끓고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그 예의 범절 이런 거 해요. 하는데 정식으로 뭐 이제 승급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는데 가서 학원을 딱 유도장을 딱 가면은 가서 유도복을 갈아입고 그 유도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한 번도 사범이 한 번도 얘를 부르질 않아. 끝날 때까지 놀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부형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학원비가 아까워. 아니야, 진짜 학원비가 아깝대.
우리 우리 안 사람이 왜 저 한 번도 안 시키냐 이거야. 시켜서 빨리 넘어뜨려갖고 이게 승급을 하고 막 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근데 뭐냐면 어쩌다가 이제 지네들끼리 막 한단 말이야. 저 위에 급들은 하고 형들은 이제 배련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 보고 그 5살 6살짜리들이 지들끼리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넘어져도 잘했다. 응? 잘한 놈도 잘했고 못한 놈도 잘했고 못했으니까 잘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코칭 차원에서 보면은 어느 한 개인이 스포츠에 다양한 잠재력이 있을 텐데 그 잠재력 중에 최고로 그러니까 그 종목별을 보면은 최고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종목이 이 안에 어딘가 이 몸 안에 이 근육 안에 이 커나가는 그 사람 안에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게 내 일이야. 나는 이거 재밌어. 나는 여기에 내 한번 목숨을 걸어볼 거야. 이게 한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 고등학생이 돼서 나는 그래 유도에 목숨을 걸어볼 거야. 재밌어. 지금까지 해보니까 유도가 너무 재밌어. 내가 그런 사람이 하게 되면은 대표 선수도 되고 엘리트 선수도 되고 대표선 메달도 탈 수 있고 그런 선수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 교육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목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를 통해서 몸을 부려서 배운 각종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그 안에 몸 안에 들어 있어가지고 다른 교육을 통해서 들어온 가치들 있잖아요.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딱 서는 건 뭐야? 때리지 말면 안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다는 게. 근데 그게 우리가 다 반칙하면 안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포츠는 몸을 통해서 이제 딱 아주 그냥 세포에 새겨 넣어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위대한 교육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막 들어오신 선생님이 체육 교사입니다. 아래 저번 작년에가 아니라 올 봄엔가 한번. 예, 거기 치킨집도 같이 가고.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알죠. 네. 그 시를 선생님 이렇게 하나만 더 하고 끝내시죠. 예, 선생님 오셨으니까. 즐거운 즐거운 거로 할까요? 우리 지금 돌아가면서 읽고 있는데 선생님 즐거운 추억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감명 깊어서. 아 그래요? 그거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고아원 선생님 좀 풀어주실 것 같아요. 읽으면 될까요? 네. 즐거운 추억. 체육 시험에서 미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여학생에게 방과 후 배구 수업을 했네. 발짝 펴지 못한 손가락 끝에 약속처럼 꼭 한 번 닿은 뒤 공은 떨어지네. 협심증 가진 그의 심장 박동처럼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말 알지? 하루, 사흘, 일주일, 한 달을 받아 올리네. 어느 날 이마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은 하늘, 활짝 핀 10개의 분홍꽃까지 부풀어 오른 웅명송이 툭툭 받아 올리네. 몸이 아주 천천히 시간을 지배하는 것을 보았네. 난생 처음 술을 받은 그 애가 어머니와 교무실에 들어오네. 나는 수줍음 감추고 거침없이 화사한 촌지를 받네. 이 시대의 사랑, 철없는 30살 선생이 서른이 꽂혀있는 최승자 시인을 촌지로 받았네. 내 몸이 최루탄이 선발하던 시간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네. 가르친다는 것,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은 배우는 일이라는 걸 알았네. 이때가 한 1980, 한 3년, 4년 이런 때 전두환 대통령 하에서 체육 선생님, 선일여고 체육교사 할 때 그때 쓴 시인데요.
딱 알겠죠, 금방. 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어느 날 보면 각 반에 한두 명씩 꼭 초딩 때부터 체육 수업을 빠진 학생들이 있어. 심장이 약하거나 뭔가 이제 몸에 거의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되게 정책적으로 기본 점수만 주거나 그래가지고 맨날 나와가지고 이제 주번 대신 교실 지키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학교 다녔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은 그게 수행평가 기준이 일반 학생이고 일반 학생이 갑자기 부상당한 경우에 또 기준을 미리 세우고 그리고 원래 또 기저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따로 이렇게 해서 3가지 기준을 저희 학교에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때는 각 단위별로 그 점수가 해가지고 내신이 썼을 때. 근데 그 국어 영어가 5단인가 그러고 수학 체육이 4단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내신 점수 관리에도 이제 필요하고. 근데 그 매 밤마다 그런 학생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50점은 반은 이론, 반은 실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합산해서 점수 내는데, 근데 그 몸이 안 좋은 학생들은 항상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야,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봐도. 근데 배구를 실기를 하는 그 학기인데 배구한다고 무슨 심장이 얼마나 더 뛰어 내가 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내가 방과 후에 다 끝나고 체육관에 가서 그것도 체육관에 무대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개인 지도를 해줄 테니 배구 수업을 받을래? 네가 하겠다면 나는 가르쳐줄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들어가는 반 7개 반인가? 그때 학생들이니까 한 15명 뭐 13명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애들이 다 한다는 거야. 심지어 이름도 안 이름은 이향란이라고 소아마비 학생이야. 그 쩔룩쩔룩 걷고 다니는데 그 학생도 한다는 거야. 오케이,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게 막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니까. 이게 언더토스, 오버토스인데 이게 지금 오버토스 얘기잖아요. 근데 뭐 공이 달아나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익숙해지면은 사실 뭐 소아마비인들 몸이 이렇게 확 할 수 있지, 익숙해지면. 그래서 진짜 이 체육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체육관 여기서는 농구부가 운동하니까 그 체육관이 워낙 큰 체육관, 농구 코트가 3개가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3개가 있어. 초등학교, 중학교, 언니들, 고등학교. 그래가지고 그 농구 코트가 큰 강당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강당 무대도 큰 거야. 거기서 이제 그 무대 휘장 치고 그 안에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전부 다 이제 요령만 가르치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다들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잘하고 기본 받아야 미거든. 그렇잖아요. 실기 점수 잘 받고 필기 점수 잘 받고 실기 기본 받아야 잘해봐야 미인데 얘는 수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집에서 감동한 거야. 집에 엄마가 부잣집 엄마였어요. 아빠는 유신시대의 악질
공안검사야.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던 공안검사야. 아빠는 그때 당시 검사장이야. 응? 근데 딸은 그렇게 이제 응? 이쁘게 난 딸인데 얘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그 시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추승자의 이 시대의 사랑을 갖고 촌지도 50만 원 넣어왔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50만 원이면 내 월급의 2배야. 그때. 응? 저는 이게 무슨 촌지가 비유적인 건 줄 알았는데 진짜 근데 이 시대의 사랑이 진짜 촌지지.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 대한 아주 이제 아주 충실하게 학생들 앞에 서는 일을 이제 내 그 젊은 날의 목표로 삼았는데, 그런 게 잘 허용이 안 됐지, 당시 학교에서. 이제 나도 이제 좀 너무 이제 당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앞서간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줄을 없앤 거. 응? 사열행대 뭐 이렇게 써서 같이, 왜냐면 혼자만 쓰는 게 아니니까 운동장을 좀 질서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6살, 7살짜리 청년이니까 내가 응? 너무너무 그런 교육에 대해서 비판 정도가 아니라 증오심을 가졌기 때문에 없애버렸지, 당장. 차렷 격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모여서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내 얘기 잘 듣고 그 대신 뛰는데 옆에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뭉쳐서 뛰고, 그 대신 뭐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하라. 노는 내 시간, 우리 체육 시간은 노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말은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막 줄이 운동장 한 바퀴 되잖아. 줄이. 그러면 막 옆에 뛰는데 그 옆에 학생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막 공도 막 발로 차버리.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참아.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을 진짜 교육자는 참는 게 제일 미덕이에요. 그냥 참고 속에 열불이 나지. 27살, 6살 이럴 때인데, 8살 이럴 때. 그렇지만 참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좋은 의미에서 창조적이까지 하는 그 질서를 학생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3, 4, 5, 6, 7,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5월쯤 되면은 반마다 다른데 누군가가 나타나.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이래서는 되겠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스스로 알아서 하고, 나중에는 다른 반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아둔 체육 교재, 이걸 우리 반 우리들이 걔네들까지 챙겨가지고 갖다 놓고 수업하러 들어가. 위대한 진짜 위대한 개인들이지. 그렇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시민 만드는 거지. 그렇게 시민을 만들면은 그 시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개인으로서 시민 생활을 하고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그런 이 시민의 모형이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체육이 제일 최고의 교육인 거야. 그 순간 체육이. 그렇잖아요. 다른 교육은 공부만 시키는 거 아니야. 입시. 그래서 체육을 그렇게 내가 아는 체육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열정적이었죠. 막 뭘 새로운 걸 막 하고 싶고 그때 축구시키고 난리 났어요. 난. 기마전 시키면 안 지려고 기마전 해봤어요. 기마전 학교 체육 시간. 남자애들이 좀 기마전 시키고 그래서 체육대회는 전 학생의 전 선수. 그래서 무슨 구기 종목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걸 해야 되니까 뭐 줄다리기에서부터 기마전, 그 다음에 이거 막 파도 타기, 응? 막 이런 거 모두가 선수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학교에 건의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 체육 시간이 제일 재미없다. 이것만 남지 애들이. 다른 거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거 전부 고통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수를 잘 주는 거야. 응? 그때 절대평가 그러면 잘 주는 거야. 잘 줘도 순서를 정하면은 순서는 나오잖아. 근데 기분은 좋아, 학생들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점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체육 시간을 학생들의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했고, 지금 여기 시에서도 나오듯이 그런 이제 그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차원에서 보더라도 좀 새롭고도 이제 창의적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5년차가 6년차쯤 됐을 때 이제 그 민중교육지라는 그 교육 그 무크지를 편집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내는 바람에 거기에 물론 글도 쓰고 내는 바람에 학교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되버렸죠. 지금도 나는 부지불식간에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나올 때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래요. 지금도. 회사 갔다 올 때 안 그러고 물론 대부분 회사 갔다 올게 그러는데 나 학교 갔다 올게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뭐 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제 젊은 날에 내 경험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계속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후의 삶이 불행인지 뭐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달라지고 말았죠. 박수를 좀.